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집합론이란 말 그대로 집합에 대해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집합론은 수학의 모든 영역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강해주고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해주고 이론을 확장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학 체계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죠. 따라서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수학의 기초학문입니다. 집합론은 크게 소박한 집합론, 영어로 naive set theory라 그러죠. 그리고 공리적 집합론, 영어로 axiomatic set theory라고 하는 크게 두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집합의 개념은 이 소박한 집합론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형식적 논리로서 이제 정의된 공리적 집합론으로 그 분야가 확장되었죠. 자, 그러면 소박한 집합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대로의 집합 개념이라면 무엇인지 대충은 알겠고, 공리적 집합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왜 등장한 것인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후 다룰 집합론의 본격적인 내용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현대 집합론의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수학은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다들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고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긴 선분이 짧은 선분보다 결코 더 많은 점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유클리드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무한이라고 하는 세계가 수학적으로 조명이 되게 된 것이죠. 긴 선분이든 짧은 선분이든 이 안에 포함된 점의 개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이 더 많은 점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대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 수학자들은 무한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연구하기는 꺼려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갈릴레이의 주장이 있은 후로도 2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 코시가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여전히 수학자들에게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수학자 데데킨트에 의해서 이 무한집합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데킨트는 과연 무한집합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무한집합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자,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우느냐? 고등학교 때는 무한집합은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은 뭐라고 배우느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이제 한정된, 그러니까 무한계가 아닌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배워요. 이처럼 이제 A를 B로서, 그리고 B를 A로서 정의하는 것을 순환정의라 그러죠. 사실 이런 이제 순환정의는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짓 정의입니다. 즉, 올바른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무한집합은 그 자체로서 정의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한집합의 정의는 뭘까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은요, 우리가 어떤 집합의 크기를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매번 일일이 다 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을 다 세서 이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 두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1대1 대응시켜 보아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체육관에 이제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의 의자들의 개수랑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 수를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물론 우리는 이 의자의 개수들과 학생의 수를 다 세어봐서 얘는 몇 개, 얘는 몇 명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더 편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학생들을 의자에다 다 앉혀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가 모자라. 학생이 더 많은 거고, 만약에 학생이 다 앉았는데 의자가 남아. 그럼 의자가 더 많던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비교가 가능하죠. 이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를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데킨트는 무한집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부분집합과 1대1 대응이 가능한 집합. 여기서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해놓고 한번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래요. 데데킨트의 이 정의를요, 아까 이제 갈릴레이의 주장에 한번 접목시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긴 선분에 포함된 점들과 이 긴 선분의 진부분 집합인 짧은 선분에 포함된 점들은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선분은 점들에 대해서 무한집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기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무한의 영역은요, 이처럼 직관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이라는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이후 다룰 집합론 강의들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도 가져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사례로 보았을 때, 그러면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들 간에 전부 다 1대1 대응이 가능하고, 그럼 무한집합들은 전부 다 크기가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현대 집합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칸토어는 이에 대해서 하나의 무한집합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른바 무한집합의 세계에서도 그 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용하는 것이 집합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리인 칸토어의 정리입니다. 그럼 이 칸토어의 정리는 뭐냐? 칸토어의 정리는요, 멱집합의 크기는 항상 원래 집합의 크기보다 크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멱집합이라는 것은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모은 집합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의 멱집합은요, 이 둘 중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집합인 공집합과 여기서 1만 가져온 부분집합과 또 2만 가져온 부분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를 모두 가져온 부분집합을 모두 모은 요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 멱집합에는요, 원래 집합이 그 원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원래 집합 2개였던 거에서 얘 같은 경우는 4개로 늘어났죠. 이 칸토어의 정리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칸토어의 정리에 의하면 뭐다? 하나의 무한집합에 대해서 그 무한집합의 멱집합은 이 무한집합보다 더 클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직관적으로는 이를 상상하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요. 칸토어가 증명했었던 수많은 정리들 중에서도 이 정리에만 칸토어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정리가 얼만큼 집합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무한집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연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칸토어는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알레프0라고 또는 이제 알레프0이라고도 읽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몇 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한개긴 무한개인데 자연수 전체의 개수를, 이 무한개의 개수를 알레프0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칸토어는 또 다른 무한집합으로 0에서 1 사이를 꼽는데요. 단위 구간으로 설정한 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개수 늘 이제 기호로 그리스 소문자를 따서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수 전체의 개수인 알레프0랑 그리고 0부터 1까지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의 개수인 이 시그마랑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그마가 알레프0보다 큽니다. 아무리 그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짧다고 해도 실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보다는 많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알레프0보다는 많고 시그마보다는 작은 그러한 집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집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칸토어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되는 집합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연속체 가설입니다. 또는 이제 연속 공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가설은 처음에는 되게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당장 자연수보다 크고
이제 실수보다 작은 수체계 중에 뭐 유리수라든가 혹은 무리수 이러한 개념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이 가설이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때가 오실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칸토어는 평생 동안 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해내진 못합니다. 이후 이 문제는 희대의 난제로 남아서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중에 1번으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리만 가설은 8번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연속체 가설이 해결이 됐습니다. 1940년에 쿠르트 게델은 이 연속체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1963년에 스탠포드 수학자 코엔은요, 연속체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 결국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속체 가설이 수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결국 시간만 충분하게 주어지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존의 수학계의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박살나게 돼버린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배우거든요. 하지만 연속체 가설은 참 또는 거짓이 아니라 결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수학적인 명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는 나중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더 일반화가 되죠. 여담이지만 그러면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고등학생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속체 가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무한집합들 중에 알레프 널보다는 알레프 제로보다는 크기가 크고 그리고 시그마보다는 크기가 작은 그러한 무한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시그마보다 더 많은 원소의 개수를 갖고 있는 집합은 어떤 걸까요?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그마라는 건 뭐였다? 얘는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죠. 그럼 선생님 구간의 길이를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의 실수 개수를 끌고 와도요, 이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들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직선을 뜻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수직선에서 평면으로 확장시켜서요, 평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을 다 끌고 와도요, 이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들과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뭔가 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지 않나요? 무한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처럼 이 세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인 접근으로서 이를 풀어갈 수가 있죠. 시그마보다 더 많은 원소의 개수를 갖는 집합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했었던 칸토어의 정리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칸토어의 정리는 뭐였죠? 역집합은 원래 집합보다 그 집합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주제를 하나 더 던져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U라는 거 있죠. U, 전체 집합.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집합. 여기서 보면 이제 무한의 집합에서도 급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그 급 중에서도 최고급인 그러한 집합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은 집합 X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즉, 이 집합보다도 더 큰 집합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합 X의 멱집합을 P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칸토어의 정리에 의해서 PX라는 집합은 이 X보다 더 크게 됩니다. 심지어 이 X는 이 PX라는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맙소사, 원래 X는 뭐였는데 이것보다 더 큰 집합은 없는 그런 집합이었는데, 매우 간단하지만 이 논리적인 모순의 발견은 이 수학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
또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역설을 러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가인 버트런드 러셀이 발견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죠. 이제 수학자들은 이런 논리적인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것, 그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는 등의 공리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공리화 이전까지의 집합론을 소박한 집합론, 그리고 공리화 이후의 집합론을 공리적 집합론이라 부른 것이죠. 이 공리화로서 ZFC라든지 BNG라든지 등등 다양한 공리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은 집합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체 집합 U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녀석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특정 범위라는 걸 정해놓고 이 범위를 전체 집합 U라고 하자라고 하는 행위는 좀 별개의 얘기인 거죠.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공리적 집합론이라는 현대 집합론은 무한의 영역을 집합론에 끌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입니다. 이 무한의 세계라는 것은 직관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공리들과 논리로서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저와 함께 이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러한 논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많은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재조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수학이란 이 궁금함에서 시작되는 학문이거든요. 물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탐구와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학에 대한 궁금증들을 충족시켜 드리면서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들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로써 여러분들이 이후에 스스로 공부할 방향을 찾도록 좀 도와드리고요. 그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수학 소양들은 갖춰 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들 잘 아시는 피에르 드 페르마도요. 사실 취미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취미로 삼고 우리나라에도 페르마 같은 그런 수학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